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장군의 소리 구독자가 증가가 되지 않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는 한 분 한 분께서 한 분씩만 함께 추천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 상황,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이십니다. 남성욱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남성욱 교수님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기대도 있지만 또 그 못지않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동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께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간단하게 예측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판문점 회동이라고 그러죠. 회동. 예. 미국 국무부가 이것은 서밋 정상회담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미팅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측에서 막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특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여러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 워싱턴이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미팅 만남이었고 이제 회동은 끝났고 앞으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이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미팅과 서밋 네고시에이션은 다 차이가 크죠. 다만 이 판문점의 미팅 회동이 깜짝 쇼로서는 정말 대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리얼리티 쇼를 진행했던 트럼프라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아마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지금 북핵 문제 협상을 미국의 국내 정치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 11월까지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가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두 자리 숫자까지 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선되지 않으면 정말 퇴임 후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은 내년도 재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판문점 회동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의 이목보다 더 주목을 받을 거라는 판단을 아마 작년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고 또 전격 53분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교 퍼포먼스는 끝이 났고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7월 중에 이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와 아마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시 양측이 비핵화에 갖는 거리는 평양과 워싱턴 간의 거리만큼이나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명쾌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관계, 대북 협상이 모든 것이 국내 정치 그리고 내년 재선으로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국내 정치로 연결시키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 국무부가 미팅으로 선을 그었다는 것은 저희 대수장에서 7월 9일 판문점에서의 미북 정상회동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워싱턴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 동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마 비핵화 협상의 피로
입증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1989년에 프랑스의 상업위성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그동안 30년의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을 수차례 했고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회담도 수차례 열렸습니다. 모든 미국의 협상가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약간의 오판과 또 자만심으로 협상에 응합니다. 그러나 한 두세 차례 협상을 해보면 북한이라는 상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거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This Kind of War라고 이런 전쟁이라고 지난주에 번역판이 나왔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추천해서 알려지게 된 유명한 책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과서로도 쓰이고 있죠. 페렌바크라는 참전 중령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텍사스로 돌아간 다음에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된 네, 63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책이 정말 제가 한국 전쟁에 관한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이 책만치 객관적이고 리얼하게 쓴 책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참전을 했고 수많은 참전 군인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고 국내에서 한국전에 관한 책들에서 나오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필독 교재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당시 미국이 북한과 소련 중공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판단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스미스 부대를 메가더 장군이 처음 파병했을 때 미군 성조기만 봐도 북한군이 퇴각할 거라는 오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오판의 사례는 매우 작은 거고요. 이 책 전반에 수많은 오판과 작전 미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북핵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북한이 금방 듣지 않겠나. 저는 이 스티브 비건, 이 비즈니스맨 출신인데 이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협상에 나왔다가 한 두세 차례 해보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핵 동결론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1월에 스티브 비건이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별장에서 최선희 부상과 협상을 할 때부터 저는 이 구상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보니까 완전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 목표구나. 현실에서는 CVID에 어느 한 글자도 쉽지 않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한다는 게 이 단어처럼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는 국무부의 이 비둘기 협상팀들이 동결론을 그때부터 검토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에 노딜로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판문점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 폼페이오 장관 전용기에서 스티브 비건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비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핵 동결에 대해서 뉘앙스를 흘렸죠. 동결이라는 단어는 악센트를 주지 않고 WMD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목표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연락사무소 리전 오피스를 개설하고 또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좀 추측을 하는 단서를 찾아냈고 이것이 뉴욕 타임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핵 동결론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는 사실은 원조입니다. 비핵화의 입구다. 동결만 하면 된다. 사실 핵무기는
과거에 제조된 핵무기, 현재에 제조된 핵물질, 즉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핵시설은 미래 핵무기죠. 모든 비핵화는 전 세계 비핵화 역사를 보면 리스트, 어떤 핵무기를 가졌는지, 어떤 물질 시설을 가졌는지를 일단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갖고 있는 리스트를 대조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이제 디스맨틀먼트,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 리스트 제출을 거부를 하고 영변만을 가지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영변의 가치는 얼마일까? 예, 영변은 뭐 미국 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바에는 북한 핵의 50%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영변만을 가지고 동결해서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5개의 2016년 이후에 제재를 완화시키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보관이죠. 이제 그 보관을 미국이 단호히 거절했는데 앞으로 4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이 김정은의 이 제안에 관해서 조금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토, 스티브 비건은 이걸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자, 이것은 뭐 파키스탄 모델로 가는 아주 수순이 있죠. 이미 제조된 핵무기 2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예, 주일 미군 사령부는 지난 1월 16일 인터넷 홈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미 미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동결은 어떻게 이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건지 전혀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 없죠. 단지 현재 물질 생산만 중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은 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경제 거래 활동을 할 경우에 뭐 어느 시점에 다시 뭐 재처리라든가 농축을 했을 경우에 이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 동결은 저는 아주 결단코 한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동결이라 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핵물질을 만들지 않고 그 물질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지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전혀 파기나 또는 불능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 뭐 북한은 운전사로 말하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차만 폐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안 하겠느냐. 즉 분강 강선이라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지역 이외에서 농축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언제 어느 때 농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조치는 그는 뭐 눈 가리고 아웅 잠시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 그리고 남북한이 또 중국도 일부 가세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최종적인 상태, 엔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인데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 CVID 상태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당위성, 슈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고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북한 정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북한은 원산에 핵물리학 도서관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책을 써가지고 올 10월에 이제 영국 출판사에서 북한 핵에 관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뒤져보면 1953년에 원산의 물리학 도서관을 개설하고 또 소련 드브나 연구소에 많은 핵 원자력 물리학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65년에 가면
일본 공산당 대표단에게 김영남 당시 이제 외교 책임자가 10년 안에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역사와 같이 하는 핵 개발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북한이 쉽게 CVID에 동의하겠느냐라는 정말 아주 또 회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한 측면과 핵 비확산 측면에서 파악하는 측면이 있겠죠.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타협이죠. 이것이 미국 본토에 ICBM 기술만 제재하면 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핵 동결로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다려서 결국은 엔드 스테이트에는 CVD 상태를 기대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은 핵 포기 단계에서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종국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파키스탄 모델로 가는 그런 이제 아주 불길한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한국의 안보에 관한 우려는 정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남 교수님 이렇게 강의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2년 전에 자유한국당 연찬회에 가셔가지고 특강을 하신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아직도 그 생각이신지 묻고 싶고요. 전술핵을 반입하려면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하고 미국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지, 만일 그것을 요청을 안 한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자유한국당 특강에서는 이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은 뭐 정말 북한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준 일괄 타결안이었죠. 그렇지만 이 역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상호 신뢰가 결핍되면서 저는 협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 가능성을 51% 이하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핵 개발에 반대였고요. 다만 이 핵이라는 것은 디터런스, 억지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핵폭탄이 터진 다음에 아무리 상대를 공격해도 우리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전에 디터런스, 억지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핵은 컨벤셔널한 재래식 무기로는 풀 수 없고 그리고 핵은 핵으로서 디터런스, 억제한다는 밸런스 오브 호러, 공포의 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89년, 90년에 미국 콜로라도 공군기지로 반출됐던 전술 핵무기라도 반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뭐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또 전 뭐 상황이라 정말 오바마 행정부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또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면 뭐 한두 개라도 갖다 놓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또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가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또 비즈니스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이 전술핵을 반입하는 것에 관해서 일단 우리 정부가 뭐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어떤 대가 없이 과연 전술핵 무기를 하겠느냐. 지금 괌에서 전략 자산 한반도에 출격하는 것조차도 돈 계산으로 따지는 리더이기 때문에 아마 프리로 절대 전술핵 무기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드도 저렇게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전술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또 이 동북아의 복잡한 국내 정치가
아마 묘하게 작동을 해서 그것은 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4차, 5차, 6차 이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예. 뭔가 우리도 카드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핵 개발 무장에 대해서 담론을 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칼럼에 뭐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의도의 정치권이나 학자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담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카드가 없어서는 미국,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도 움직일 수 없다. 예,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 반대론자가 있지만 이미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이 비핵화를 지키는 전술보다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장하고 국제적으로 글을 써서 미중 양국 또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조야의 담론이 있구나. 이 북한 핵 문제가 중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국이 이런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평양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교수님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도 전술핵 보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일부 이렇게 나가 있고 왜냐하면 야포에 의한 전술핵은 다 이제 폐기가 됐고 결국 항공부장만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데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같이 공동 업그레이드를 하자. 우리가 비용도 되고 인력도 보내겠다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면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이것은 유화 정책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유화 정책을 쓰는 이유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것인지 이런 유화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발상인지 저는 좀 궁금한데 또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어느 쪽에 더 중심이 가 있을까요?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래도 뭐 소박한 생각이라도 남북한의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면 남북한이 화해와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국민이 뽑은 지도자인데 나라를 지킨다는 데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남북한의 역사는 지금 계속 전쟁의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독재 국가로서 120만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 호시탐탐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런 북한 체제의 선의만을 믿고 9.19 군사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합의를 통해서 무장 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천천히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왜 그런 문제를 서두르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도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국제정치에 대한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정치인이고 국제정치에 대한 공부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책 아까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정말 몇 페이지라도 읽어본다면 한국에 지나간 불행의 역사를 저렇게 잊어버리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허무는 각종 조치들은 정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보를 허무는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원수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북한과 평화를 공존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뭐 아집이랄까 또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국가의 원수로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은 반드시 챙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비확산 또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제재를 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정부는 스스로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공선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느 시점이 국민이 총궐기에서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이런 전쟁의 초반부에 보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을 그 미국 그 참전 군인이 기술했는데 상당히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예, 북한 괴뢰군이 의정부 정도까지 오고 미아리 꼭에 접근을 하니까 갑자기 서울 시내에 많은 이 좌익 분자들이 완장을 차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국내 내부 정보를 북한에게 보냈던 다 간첩 좌익 세력들이죠. 남노당 네, 뭐 이런 남노당뿐만 아니라 뭐 지식인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 의심하는 오히려 어떻게 그때까지 남한 사회가 유지됐는가 할 정도로 많은 각 분야의 이 뭐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머리를 들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공산화는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고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겠죠. 그러나 월남전의 패망의 교훈도 그렇고 한국전 발발의 교훈도 다 문제는 내부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부의 적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심해지고 있다면 어느 틈엔가 뭐 저항을 하거나 골기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도 보이기 전에 삽시간에 한국 사회를 빨갛게 물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시점을 택해서 뭐 저항을 하고 골기를 한다기보다도 뭐 지금 당장 또 내일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맺기 전에 최근에 지금 핫 이슈인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경제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관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논리로서 준비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뭐 국내 일본 전문가들이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무서워서 아베 총리가 조만간 뭐 합의를 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서투르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명분을 찾아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라는 걸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경제 보복과 연계시킨 거죠. 그 중에 이제 불화수소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제3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넘어갔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일본 측의 주장의 사실의 근거는 아직 정확하게 일본 측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팩트 체크에서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제 명분 측면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명분 하나 하고 대북 제재와 걸어야지만 한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런 측면이 같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아베 총리의 여러 가지 옹졸하고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외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외교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1년 전부터 징용 대법원 판결 전부터 일본의 보복 공세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일본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한테 귀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무슨 북한 문제를 얘기하다가도 한일 관계의 우려를 표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1592년에 임진왜란 당시에 준비하지 않은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일본의 보복이 시작되자 뭐 리스트를 준비했다라고 어느 정부 관료가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도 초보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예,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2% 초반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서 엊그제는 모간 스탠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1.8%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 이하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북아에서 한국은 평양만을 쳐다보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됐다는 측면을 저는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북이죠. 평양만 바라보는 거죠.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이 오늘날 한일 관계 악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 문제를 풀면 모든 문제를 푼다는 정말 편협된 정책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외교에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늘날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외교라는 것은 강대국과 할 수도 있고 약소국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외교죠. 그러나 일본의 어떤 보복과 공격이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오늘날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얘기해본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합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걱정이 앞서서 한국 경제에 큰 걱정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판에 몰려서 반일 감정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동맹국가의 모든 외교 관계를 해결을 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수순에 있어서 굉장히 착오를 범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추천하신 페런 파크의 This Kind of War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성단 회원 여러분 다 일독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 책을 하나 준비해서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고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로서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